먼저 구독, 공유, 추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계속해서부터 계속 강의를 하겠다고 뜸들여온 그 바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오늘 또 역시 그것에 대해서 미리 지금 준비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바스크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그래서 오늘은 유태인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유태인들이요. 제가 그 유태인에 대해서 이제 먼저 설명을 좀 계속해서 드렸는데, 유태인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인데, 그래서 이제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 둘이 있죠. 그래서 이삭이라는 아들과 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이삭의 요 후손들이 유태인이 되는 거고, 요게 유태인이 되는 거고, 요게 지금 아랍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뿌리는 똑같아요. 유태인하고 아랍인하고 원뿌리는 같죠. 이렇게 원뿌리는 같은데, 이삭은 정식 부인이던 아브라함의 정식 부인이던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고, 여기 이제 요 사라의 몸종이던 누구예요? 몸종이던 그 이름이 기억 안 나. 그래가지고 그 존재에게서 난 아들인데, 얘가 먼저 태어났죠. 얘가 형이에요, 형.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아랍에서는, 그러니까 요 아랍과 유태인은 이제 아브라함을 공통 조상으로 하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요 설명을 제가 드렸는데 잠깐 다시 한번 드릴게요. 원래 아브라함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이었어요, 원래.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야훼가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버렸어요. 바꾸라고 그래갖고, 원래 요 사라의 이름도 원래는 사레였는데 요거를 사라로 바꿔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요거 제가 요 이야기 했을 거예요. 이렇게 요게 깃발이라고요. 깃발 기라는 글자예요, 이게요. 그런데 요거에다가 이렇게 하면 요거 화살이거든요. 요 화살시예요. 요걸로 화살시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화살시가 사람이라는 뜻인데, 요게 들어가면은 요게 족자로 바뀌어요. 족자. 민족할 때. 음? 여기 이제 족이 돼요. 족. 민족 할 때. 이런 족으로 바뀌는데, 그래서 요게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들고 다녀요. 이거를. 사람들이 이걸 들고 다니는데, 요게 이제 그 식민지를 감시하는 사람, 요게 식민지인데, 요 식민지를 요걸 사례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요 긴 깃발을 사례라고 불렀는데, 요 긴 깃발이 잔뜩 모여 있는 거를 사례벌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식민지란 뜻이에요. 여기에서 신라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신라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그 브람이란 말은, 여기 이제 그 당시에 요 브람이란 말이 뭐냐면은, 에, 그러니까 우리 브라만 있죠. 브라만이란 말이 요게 맨이란 말이에요. 브라멘. 그러니까 여기 성직자를 브라라고 했어요. 브람이라고 했어요. 성직자. 그런데 요 성직자라는 게 원래 뭐냐면은, 요게 성직자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 쿠르 민족이에요. 이게
고려의 식민지니까 신라는 고려의 식민지였는데 요 고려에서 감군을 파견해요. 감군. 이게 요 식민지의 총 감독관들을 파견하는데 그 감독관들의 일부란 말이에요. 감독관들의 그 계급이 같은.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이란 이름에서 보면은 분명히 여기 같은 우리 고려 민족이에요. 구리 민족이라고. 구리. 여기 구리를 고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이족이라고. 분명히 같은 족이야. 이게 왜냐면 요 구이족만이 여기 브람을 할 수가 있거든. 구이족만이 브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아브라함은 분명히 구이족이에요. 구이족. 구이족인데 이제 요 구이족이라는 것이 너무 증명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여러 군데서. 첫 번째는 요게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종족을 추션 민족이라고 그러거든요. 추션. 여기 추션 민족. 나이를 추션 민족이라고 그러는데 요 추션이 조선이란 말이에요. 조선. 조선의 발음이야. 근데 요 추션이 바뀌어가지고 영어에서 추슨이 되는 거죠. 추슨이. 여기 그래서 이제 선택받은 이런 뜻이야. 선택받은 민족. 여기에서 이제 선민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해서. 추슨.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 민족이라는 정확하게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인데 한 갈래지 우리 민족에. 우리 민족이 한 갈래인데 그게 이제 어디냐면 이 민족을 헤브르족이라고도 하고 히브리라고 돼. 이게 같은 발음인데 히브리족이라고 하는데 요게 누구냐면은 헤브르가 당군의 아들이에요. 당군의 아들. 당군의 아들이 히브리잖아요. 헤브르잖아요. 당군의 아들이고 또는 유태인이라고 그래요. 유태인. 여기 근데 이 유태란 말이 뭐냐면 구태가 예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 예말족 할 때 요 구태의 또 다른 이름이 유태야. 이게 구태가 유태야. 요 전제가 누구냐면은 서선호의 남편이단 말이야. 서선호의 남편으로서 백제를 세우는 거야. 이제 요 아들들이 백제를 세워. 그래서 백제와 유태인은 정말로 같은 종족이에요. 백제 종족과 유태인은 같은 종족인데 일본이라는 게 일장기 쓰잖아요. 일본. 그리고 일본이 그 대화신데 맨 처음에 야마토 정권이 대화잖아요. 대화인데 이 대화가 뭐냐면은 대화가 우리 대화방정 있죠. 대화방정. 이게 대화할 때 요 큰 대자 써놓고 이렇게 곡식이 이렇게 씨앗이 이렇게 요게 대화자 이게. 근데 요게 커다란 씨앗이야 이게. 요게 대화야. 그러니까 일본이 정확하게 백제야 지금. 백제의 후손이야. 이게 백제의 어떤 반계라고 반계. 그래서 일본 백제와 요 아브라함 계통과 이쪽은 직결돼 있어. 직결. 그 직결됐다고 보면 돼요. 상업민족이라고 이야기했죠. 그게 헤르메스가 관련되어 있다고. 헤모스란 말이 헤르메스라고요. 그래서 상업민족이에요. 상업민족. 우리 민족은 그러니까 유목도 하고 농사도 짓고 다 끌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민족은 상업민족이다. 그래서 상업을 잘하는 거예요. 지금 상업민족이야 우리 민족은. 그런데 유태인들도 상업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의 유민 간 사람들이 생선장사, 야채장사, 세탁소 이렇게 운영하더니 그리고 원래 이 야채장사, 세탁소라든지 생선장사는 유태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장사들은 부지런해야지 하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야 돼. 그리고 남들보다 더 훨씬 부지런하는 게 승부를 거는 거예요. 신선한 야채 갖다 놓으려면 새벽에 가서 거기
도매시장에 가서 장을 봐와야 하거든. 그러니까 승부를 거는 건데 여기 유태인들이 엄청나게 원래는 이게 부지런해 가지고 유태인들이 거기 서양 사람들이라든지 여기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부지런한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가지고 이런 장사를 못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그 이제 이런 일을 해가지고 유태인들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인들이 가고 다시 이거를 점령해. 이 유태인보다 더 부지런하거든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직업들을 점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샬롬이란 말이 유태인들 인사가 안녕이라고 하는 것이 평화를 의미한대. 근데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은 좋은 아침 이런 식으로 이 굿모닝, 그 봉주 이런 말이 이제 좋은 아침이라는 뜻으로 하는데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근데 이게 같은 뜻이라는 거지. 여기 샬롬이라는 거라고. 그다음에 이제 아바란 말이 아빠하고 흡사하다. 뭐 이렇게 아비란 말하고 아빠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런 말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유태인들이 모자가 약간 중절모 비슷한 모자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한국에 갓하고 좀 비슷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그리고 검정 모자를 쓰는 거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갓이 검정 모자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그 세마포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다. 그리고 이제 거기 우리가 저기 뭐야 상진할 때 꼭 세마포를 입었잖아요. 그렇게 상당했을 때. 그런데 이제 여기도 똑같이 이제 상당했을 때 배옷 입고 통곡했다. 이제 그런 거 똑같다. 그다음에 여기 6월절 때 예수 희생을 상징하는 날로 양을 잡는데 6월절 때 요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추수감사절은 이제 추석인데 여기 추석날 여기 행사하고 요 이스라엘의 초막절이 행사가 좀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추석을 이제 음력 8월 15일을 최대 명절로 지키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한국뿐인데요. 그게 그것도 비슷하다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과 한국.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자세히 이야기를 했지만 전번에 그 이스라엘의 나라꽃도 무궁화예요. 그것도 나라꽃도 무궁화, 우리나라 나라꽃도 무궁화고, 그 다음에 예수라는 이름을 샤론의 장미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 샤론의 꽃이 바로 뭐냐면은, 여기 무궁화 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비슷하고, 아까 여기 이제 6월절 행사는 우리는 이제 피를 이렇게 그 사람들은 양을 죽여갖고 피를 문설주라든지 여기다 바르는 걸 말하는데 우리나라 동지 팥죽하고 비슷한 거예요. 동지 때 팥죽 먹는 거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비슷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 여기 이제 제가 사실은 하려고 하는 게 거기 바로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스페인에 여간 이게 스페인과 굉장히 관련되어 있는데 이 세, 일단 유대인들이 지금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크게. 그거를 일단은 한번 알아보고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세 가지 크게 불러서 이제 세 가지, 지금 여기는 네 가지라고 나와 있네요. 이제 아시케나짐이라는 여기 종류가 있어요. 유태인 종류. 요 아시케나짐은 사실은 진짜 유태인들이 아니고 가짜예요. 가짜. 지금 독일과 네덜란드 등에서 살다가 동유럽으로 이주해갖고 네덜란드와 독일에 살고 있지만 인근은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라트비아, 러시아,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몰도바,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슬로바키아 등에도 살고 있다. 그러니까 요 유태인들은 대부분 구소련 영토에 엄청나게 살고 있었어요. 이게 구소련 영토에. 그리고 스파라딤이라는 종류가 있는데 이 존재가 스파라딤이 이제 정통 유태인이에요. 요게 진짜 유태인들이야. 스파라딤이. 그래서 요 스파라딤이 주로 살고 있었는가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살았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내가 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자꾸 지금 바스키인을 꺼내는데 사실은 이게 16세기 이베리아 반대로 추방이 된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쪽에 소수만 남게 되고 상당수는 프랑스, 터키, 북아프리카 등지로 이주했다. 그리고 미즈라임이라는 것은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 살다가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등지부터 이들은 스파라딤 유대인들과 종교 의례가 그 같아 보통 스파라딤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제 요 스파라딤의 일부인 것 같은데, 요게 진짜예요. 정통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베타 이스라엘은 에티오피아의 이제 유태인들인데, 에티오피아 안에 사는 흑인 종류예요. 흑인 유태인들이야. 또 중국 송나라 시대 때 유대인들이 서역을 경유해 중국에 들어와서 살았다. 성씨로는 이씨, 장씨, 안씨, 진씨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일부가 고려로 들어오기도 했다. 북송의 카이펑에 거주하며 카이펑 유대인 또는 이치로에로 불렀다. 북송 황제가 하사한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음명이다. 이치로에란 말은 이슬람교가 무슬림처럼 유대인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종교 신앙으로 인해 북송 시대에 중국인들은 이 두 집단을 모두 고교, 남모회 등으로 불렀으며 유태인을 주클, 주오, 주호득, 축호, 주혁 등으로 불렀다. 여기에 있는데 여기가 이디오피아예요. 이디오피아. 그래서 요 이디오피아 이름을 쿠스라고 불렀다고. 그래서 여기에 이디오피아 요 구스가 바로 누구냐면 조선이라는 이름을 부른 요 존재가 요게 구스가 바로 성경에서는 하무 아들이고 구스가 하무 아들 구스고 요게 이제 우리나라 알라면은 제국 고신이란 말이에요. 제국 고신 씨 이름이 구스로 난다고. 요게 조선이라고요. 요 이름에서 조선 이름이 나왔어. 요 이름에서. 그래서 요게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양반이 이제 저쪽에 그 그리스 이집트 신화로 가면은 요 양반이 오시리스야. 오시리스고 이 양반이 이제 서경에서 이제 우리나라 금문에서 보면은 이 양반이 오회시야. 오회시. 그래서 회족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오시. 그러니까 요 오시리스란 말도 전부 다 한국말이에요. 여기 오시잖아. 오시는 여기 이 사람이라 뜻이야. 사람. 그러니까 오시단 말이에요. 오시. 오예시인데 요 존재가 순임금하고 짝이다고. 요 존재가. 그래서 요 존재가 나중에 장악을 하게 되는데 요 사실은 이 민족이 아닌 것 같아. 왜냐면은 이 존재가 바로 구스인데, 그래서 이디오피아에,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이디오피아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흑인 민족이야, 흑인.
흑인 민족인데 요 흑인 이스라엘 여기 유태인 흑인 유태인들이 어떻게 생겼냐면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 사이에서 태어난 종족이라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런 종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 구스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여기 구스 종족이 아니라 여기 여호와시 버키 여호와시 종족이 확실해. 이게 그 하고 포르투갈 근처에서 살던 유태인들을 아니 그 이슬람교도들을 무어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요거는 그 유대인과 무어인이라는 소설인데요. 이게 이제 뭐 소설은 아니고 자 그런 건 유대인과 무어인이라는 건데 굉장히 재미있어요. 1492년 스페인과 1497년 포르투갈에서 발생한 거대한 스파라디 디아스포라는 유대인을 세계 각지로 이동시키는 현상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요 유대인이 이제 여기 이제 1492년과 1497년에 그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이렇게 유대인을 쫓아내요. 유대인을 쫓아내는데 만약에 기독교로 개동을 하든지 끝까지 기독교로 개동을 안 한 사람들은 다 쫓아내요. 이게 다 쫓아내는데 이 유대인들이 어디로 가느냐 대체적으로 많이 간 곳이 네덜란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네덜란드와 일본인 이야기 가깝다. 네덜란드 종족 자체하고 일본은 무지무지하게 가까운 나라다. 그 이야기를 전번에 한번 했어요. 비슷한 이야기를. 그런데 요 유대인과 일본이 가깝고요. 아까 제가 100개 설명하면서 일본 이야기 했잖아요. 네덜란드와 일본이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네덜란드로 이동하는데 유태인은 얼마나 막강한 세력이냐면요. 이 유태인들이 일단 움직여가지고 그쪽으로 가면은 그 나라가 번성을 해요. 그래서 스페인이 몰락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스페인 무적 함대가 몰락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유태인들이 거기서 떠나버려가지고 그래요. 유태인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대단한 종족이에요. 대단한 종족.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유태인이 어느 쪽에 많이 오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유태인은 대단한 종족이에요. 근데 그게 일본과 관련이 돼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우리나라 백제와 관련돼 있어요. 신인 그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추방당한 다음 1506년 이탈리아로 가서 방랑 생활했다. 그러니까 여기 그 이탈리아에도 그 이탈리아 피렌체라든지 이런 데서 르네상스가 발달하는 것도 유태인들이 그쪽에 정착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면서 흥망성쇠가 다 바꿔져 버린 거예요. 역사가 다 바뀌어져 버려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유태인이란 게. 스페인과 프랑스 우왕 귀족 학식을 갖춘 이들과 유엄을 지닌 모든 이들이 대체로 유대인에게 우호적이던 반면 편견은 주로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가난한 이들에게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한다.
그는 한 지혜자의 입을 빌려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성을 가진 사람이 유대인을 미워하는 것을 본 적이 없으며 일반 서민을 제외하고는 유대인을 미워하는 이들이 없다. 여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 건방진 유대인은 항상 지배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대인은 이리저리 내몰린 포로이자 노예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들은 지배자와 주인이 될 방법을 추구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대중은 유대인을 시샘하는 것이다. 대체 유대인은 더 조심스럽고 겸손하게 행동함으로써 종교적 관념과 이해를 가르침으로써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베네치아에 세운 최초의 개토 건설. 이제 자, 베네치아의 유대인은 몇 가지 저항이 있지만 있다. 13세기에 그들은 스피나룸과 귀데카 섬에 거주하게 있다. 그의 시대에는 베네치아시의 북서부 교회 지역인 메스트레에서 살아야 했다. 원형은 노란색 배지를 차용해야 했고 나중에는 노란 모자, 그 다음에 붉은 모자를 써야 했다. 그러나 유대인은 베네치아를 떠나지 않았고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뒀다. 무엇보다도 특별 세금을 내므로써 베네치아 경제에 중요한 공헌을 했으며 콘토라라는 권리 헌장을 받을 수 있었다. 1509년 5월 칸굴의 동맹군이 아냐텔로에서 베네치아 군대를 격파하자 당황한 육지 사람들은 주요 섬으로 피신했다. 피난민 중에서 5,000명이 넘는 유대인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이들은 스페인과 포르투갈 출신 이주민이었다. 그러니까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추방당한 이주민들이 한 부류는 네덜란드로 가고 한 부류는 지금 요리 간 거예요. 예. 그 이태리로 간 거죠. 피렌체로. 그래서 유대인을 추방하자는 선동적인 설교를 시작했다. 1515년, 1516년에 추방은 절정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유대인들이 너무 많이 장악하고 있어요. 요 유대인들을 다시 이제 추방을 또 해요. 여기에. 그래서 유대인을 따로 격리하는 구역이라는 개념이 요게 게토를 세우는데 유대인들은 반대를 했다. 유대인 강제 격리 구역인 게토 노브는 주로 독일 출신의 이탈리아인 유대인을 수용했다. 1541년 동부 지중해 연안의 유대인이 옛 주물공장 근처 또는 게토 베치오로 이주했다. 1633년 그 지역은 서유럽 지역의 유대인을 수용하기 위해서 게토 노비시노를 추가하면서 확장되었다. 1632년에 이르러서 베네치아 전체의 인구 9만 8,244명 중에서 2,412명이 유대인 게토에 거주했다. 1655년 게토 공간을 넓혀서 그 5,000명 유대인을 수용하게 되었다. 이렇게 격리구역에 사는 대가로 유대인은 일반세와 관세뿐만 아니라 1년에 1만 더커츠라는 특별세를 지불해야 했다. 이 세금은 강제로 징수되었다. 게토가 세워진 첫 번째 세기에는 최소한 6만 더커츠가 징수되었고 총 세액은 25만 더커츠를 넘었지 부족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유대인은 왜 이런 압제를 끈질기게 감내했을까? 랍비로 57년간 그곳 유대인을 위해 일한 시몬의 루차토는 베네치아 유대인에 대한 책에서 이분 베르가가 그토록 비난하는 유대인의 수동성은 신앙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일어난 모든 변화가 더 차원 높은 이유에서 비롯된 것일 뿐 인간은 노력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던 것이다. 한때 거대하고 부유하고 강력했던 스페인의 유대인 공백지가 잔인한 추방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저항을 못할 때 유대인은 혼란에 빠졌다. 그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추방당한 다음 1506년 이탈리아로 가서 방랑 생활했다. 그러니까 여기 품을 창작했고 수학, 천문학, 경제학에 관한 논문을 저술을 했으며 전부 이탈리아어로 기록했다. 그들은 또한 안식일을 곤돌라 타는 것에 대해 독창적인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게토 안에 자기들만의 학교를 세웠으나 근처 파도바에 있는 의과대학에 다니는 것이 허용되어 거기서 학위를 받았다. 많은 랍비가 게토 벽을 더 높이 쌓고 싶어 했다.
유대인과 노예 유대인, 논쟁가 유대인과 노예 유대인, 역사상으로 볼 때 유대인과 어, 그 나를 비난하고 싶은 사람은 이리 나와서 나를 고소해보라고 공언했다. 기독교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 노르사를 보면 고개를 숙였다고 한다. 노르사의 악행은 아브라함 다빈치라는 사람이 금화 5천 플로린과 루비와 에메랄드를 사치했다고 노르사를 볼로냐에 있는 랍비 법정에 고소하면서 세상이 드러났다. 노르사 아들은 아버지가 부재 중이라면서 영장 수령을 거부하고 꺼져 이놈들아 하고 소리 외쳤다. 노르사의 수하로 일하던 랍비도 직무 수행을 거부하며 내까진 놈들이 하는 일이 내 알바 아니다 하면서 하만을 절개들아 하고 소리쳤다. 1540년 만토바에서 출생한 아브라함 콜로 예를 들어 박학다식에선 아브라함 콜로른이라는 인물이 있다. 1540년 만토바에서 출생한 그는 페라라의 공작을 위해 일하는 기술자로 놀라운 명성을 얻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군용 기구를 전문적으로 다루었다. 지뢰, 폭약, 부교, 접을 수 있는 배, 접을 수 있는 포유, 공격용 사다리, 요새를 고안해냈다. 초기 형태의 기관총인 화승총 2,000기를 만들었는데 화약을 한 번 넣을 때마다 10발씩 발사할 수 있는 총이었다. 또한 뛰어난 수학자로서 표를 짓게 하고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반사경 장치를 개발했다. 나아가 그는 재치 넘치는 포박 탈출 고개사였다. 암호문에 대해 저술하면서 성금 보는 것을 공공연히 비난하기도 했다. 특히 탁월한 마술사였던 그는 카드 마술을 전공했다. 그가 마법사 황제로 알려진 루돌프 2세의 눈부신 프라하 궁전에 초대받은 것은 그리 놀란 일이 아니다. 한쪽 끝에는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피해자로 전락한 비참한 유대인이 살고 있었다. 지중해 지역에는 기독교인과 터키인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은 노예로 팔려갔다. 그래서 양쪽 모두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유대인의 정책이었다. 1490년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피난해온 유대인은 콘스탄티노플에서 환영을 받았으며 그에 대한 보답으로 그 지역 군수사업을 일으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들이 오스만 제국 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를 발전시켰다. 1553년 그 도시에 거주하는 유대인이 2만 명이 넘었다. 당시로서는 세계 최대의 규모였다. 지중해에게 아드리아의 전역에 유대인 무역업자가 있었고 때때로 베네치아의 유대인은 발칸반도 및 그보다 더 동쪽 지역에 있는 이들과의 연락망 덕분에 베네치아의 동방무역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 유대인은 이탈리아의 다른 항구, 특히 앙코나 리버르노, 나폴리, 제노바에서 무역활동을 했다. 유태인의 물건을 취급하지 않는 상선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그러나 오스만 제국과 기독교인의 전함, 해적의 위험이 늘 있었다. 유대인은 특별히 포로로 가치를 인정받았다. 비록 포로로 붙잡힌 자가 가난한 유대인이라 해도 어딘가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가 그를 위해 몸값을 지불하도록 협상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일반적으로 그 판단은 정확했기 때문이다. 만약 동교론이라는 건 뭐냐면요. 일본과 유태인이 같은 조상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일본 유대민족과 야마토 민족의 공통 조상을 가진 형제민족 이론이라는 주장이다. 야마토라는 게 아까 대화라는 글자인데 그 대화가 바로 유태인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일본과 가까운 거예요, 지금요. 지금 고대 이스라엘을 사라진 10지파가 일본으로 건너왔다는 설이 있고 고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12지파가 일본으로 건너왔다는 설, 고대 일본인이 유대인의 조상민족이라는 설이 있다. 주로 일본의 설이 지지를 하고 있다. 주로 일본 설에 대해서 기술한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여러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원이다. 이들 12지파로 구성된 유대
민족은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와 히브리 왕국을 세우는데 다윗과 솔로몬의 일은 제3대 왕 때 북부 이스라엘 왕국과 남은 유다 왕국으로 각각 분열된다. 남쪽 유다 왕국을 구성하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그 후 정체성을 유지하여 오늘날의 유대인의 조상이 되나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구성하던 10지파는 아시리아의 멸망당 후는 일부는 이민족과 혼혈되어 사마리아인이 되고 나머지는 뿔뿔이 흩어졌다. 자, 1690년에 방이란 독일인 엥겔베르트 캠퍼는 저서 일본지에서 일본 신화에 등장하는 다카마라 하라가 바빌론이라고 주장했다. 고천원이라고 하는 데가 바빌론이라고 주장했다. 1823년 방이란 독일인 지볼트는 저서 일본에서 일본인의 기원에 대한 가설 중 하나로 중앙아시아를 꼽았다. 그러나 일본인과 유대인의 관계에 대해서는 의식했는지는 불분명하다. 자, 메이지 시대 무역상인으로 방이란 스코틀랜드인 노먼 맥클로드는 일본과 고대 유대가 유사하다고 생각하여 조사를 진행하여 처음으로 인류 동조론으로 부를 만한 주장을 구체화했다. 인류 동조론의 역사는 그 일본에 관한 저작인 일본 고대사의 지도라는 책에서 시작되었다. 1901년에 유대 대백과 사전에는 뉴욕 출간판에 있는 사라진 10지파에 대하여 항목을 인용하였다. 그는 또한 한류 동조론도 주장한 바 있는데 10지파 주요 부족이 한반도를 공유하여 일본으로 건너갔으며 단지파 등 일부 지파는 한반도에 남아 한민족의 조상이 되었다고 한다. 일부는 이 단지파를 단군이라고 하기도 한다. 자, 이 사람들의 주장인데 다시 한번 요거 자, 일본인과 유태인의 이제 비슷한 점에 대해서 서점에 가면 왜 세계는 일본인과 유태인의 만남을 두려워하는가라는 책이 있다. 그 책의 제목 내용은 일본인의 뿌리는 유대인이었다는 주장한다. 그리고 그 증거를 10가지로 예를 들면서 재미있게 설명했다. 그들은 주 70년에 유대 나라가 로마 군대에게 점령되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흩어진 유대인들이 일본이라는 섬으로 흘러들어와 정착하게 할 것이라는 정착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추론이다. 자, 이게 나는 이제 요 개토 나는 요게 오히려 네덜란드와 관련돼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러니까 네덜란드와 일본은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나중에 이제 제가 그 네덜란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걸 할 건데 네덜란드가 바로 옛날에 대화라고 불렀어요. 네덜란드를 소화라고 불렀나? 그러니까 소화나 대화나 또 뭐 같은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네덜란드를 화란이라고도 불렀죠. 그러니까 그 소와 대화 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네덜란드라는 한자 이름과 일본이라는 이름이 똑같아요, 우선. 그리고 네덜란드와 너무 관련이 많이 있는데 네덜란드 이야기를 나중에 하면서 그거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덜란드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일본과. 그래서 그 아까 제가 그 스페인에서 원래 스페인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스페인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그 쫓겨나는데 크게 두 군데로 쫓겨나요. 두 군데로 도망을 가는데 한 군데는 네덜란드로 도망가고 한 군데는 지금 아까 이태리로 도망을 간단 말입니다. 이태리로 도망을 가는데 이 네덜란드 사람과 일본 사람이 너무 가깝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네덜란드 이야기를 나중에 할 거라고요.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북쪽 홋카이도 지역은 러시아인들이 사할린을 거쳐서 많이 들어와서 살고 있다. 그들을 아이누족이라고 부르며 백러시아 계통으로 히브가
피부가 희고 체격이 크며 방언도 다른다. 그리고 오사카 지역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백제 사람들이 일본으로 가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고라이무라라는 백제인 마을이 있다. 그리고 남부 규슈 지방의 사람은 피부가 검고 왜소한 것으로 봐서 대만이나 필리핀 쪽에서 들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도 규슈 지방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 책에서 일본인의 조상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일본은 4월을 새해가 시작되는 정월로 지키는데 이것이 곧 유대 나라와 같다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종살이라든 애굽에서 나온 때를 기준으로 하여 아피벌을 새해의 첫 달로 지키는데 비벌은 오늘날 4월이 된다. 지금도 일본은 관공서나 학교나 심지어 교회에서도 4월 1일 기준으로 새해 예산을 세우고 있다. 둘째는 일본인과 유대인은 상술에 능하며 저축과 예금을 좋아하므로 금융업이 발달하는 것이다. 실제로 세계 어느 곳이 살든지 한국 사람은 10명만 모이면 교회를 세우고 중국 사람은 식당업을 하며 일본인과 유대인은 백화점과 은행을 세운다는 말이 있다. 자, 그러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절도 굉장히 많아요. 외국에 가면은 한국 사람들이 세운 조그만 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외국에 가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한국민은 근본적으로 종교 민족이에요. 종교 민족.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 민족은 근본적으로는 제사장의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종교심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누구 또 주장하는데 불교 주장하는 어떤 스님은 한국 민족은 이렇게 그런 게 종교심이 별로 없다고 주장하는데 아니에요. 일본 사람과 중국 사람들은 종교심이 없어요. 근데 한국 민족은 굉장히 틀려요. 이렇게 종교가 발달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거예요. 전 세계에 이 종교심이. 그래서 굉장히 다른 이야기라고요. 그거. 일본인과 유대인은 백화점이나 은행을 세운다는 말이 있다. 셋째로 일본인과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으나 예수님은 믿지 않는다는 것이 같다. 일본인은 누구나 카미사마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나 일본이 말하는 카미사마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다. 일본인은 종교가 800만 개나 되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이든지 카미사마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한 가정의 식구가 5이면 식구들마다 각기 다른 카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은 카미사마가 5개나 된다. 넷째로 일본인과 유대인은 이름은 있으나 성씨가 없다는 것이다. 일본인이 성을 사용한 것은 불과 200년밖에 되지 않는다. 있는데 그날은 사람들이 상여 같은 것을 메고 이리저리 거리를 누비며 다닌다. 그때 일본인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거리로 뛰쳐나와서 그 상여의 뒤를 따르며 윗옷을 벗어버리고 미친 듯이 춤을 춘다. 그리고 그 상여에는 다이스 별, 즉 이스라엘 국가를 상징하는 육각형 별이 새겨져 있다. 더욱이 그 상의 안을 들여다보면 죽는다는 전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옛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올 때에 다윗이 그 앞에서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었던 것에서 그 축제가 유래되었다고 한다. 일곱 번째로 일본인은 민족 정신이 강해서 자기 민족을 방인이라고 하며 외국인은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유대인과 같다는 것이다. 여덟 번째로 일본인들 중에는 해마다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을 위해서 통곡 벽에 가서 울고 오는 단체 행렬이 있는데 그것도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증거라고 한다. 아홉 번째로 일본은 성벽을 쌓는 모양이 이스라엘과 같다는 것이다. 중국의 만리장성이나 한국의 남한산성을 보면 산 위에 담을 치는 식으로 성을 쌓았는데 일본의 성은 성곽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이스라엘과 같다는 것이다. 열 번째는 일본인과 유대인은 골격이 닮았다고 한다. 이 말은 이스라엘 수상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 국회의사당에서 연설하던 중에 여러분을 만나 뵈니 우리 이스라엘 사람과 골격이 같아서 전혀 외국에 왔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라고 했다고 한다.
이 10가지 주장은 주로 일본인 목사와 기독교인들이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유대인 자치주가 여기예요, 여기. 여기 어디냐면, 여기가 사할린 섬인데, 여기 한반도에서 아주 가까워요. 요 밑에가 한반도잖아요. 지금 한반도고, 여기 중국 꼭대기예요. 그러니까 중국과 경계선 사이가 여기에 유대인 자치주예요, 지금. 그, 러시아 극동에 위치한 유치한 자치주다. 스탈린은 민족정책에 따라서 1934년 5월 7일에 성립했다. 본래 계획에는 유대인 집권은 자치공화국으로 승격될 예정이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아시케나즘이라는 게 뭔지. 그러니까 아시케나즘 유대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아까 스파라디 유대인과 구별된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그 아, 아시케나지 유대인은 유대인들의 3%에 11세기 당시에는 유대인은 3%에 불과했으나 1931년에는 92%를 차지했으며 현재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20세기 중반까지 아시케나지 유대인은 이디시어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여기 이쪽에 살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퍼져 있는 주로 이제 구소련 지역에서 여기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로. 이 중에 3, 400만 명은 이스라엘의 아시케나지 유대인의 숫자는 800만 명 내지 1200만 명인데 이 중에 300 내지 400만 명이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고 약 600만 가량이 유태인의 미국에서 이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유대인들의 직종이 한정되어 있었으며 기독교도 사이에서는 높은 이자와 관련된 금융 활동을 언급해서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은 그 대부분 무역과 금융에 관련된 직업을 맡았다. 이게 투르크 계통의 화자르 왕국인데요. 10세기를 전후해서 세웠던 하자르 왕국에 살던 주민인데 이 왕국의 왕족 등 지배 계층들은 서기 9세기께에 유대교로 개종을 했고 왕국 전체 주민들도 유대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 하자르 왕국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의 유대교 신앙을 유지하면서 동유럽에 와서 정착하게 현재 이슈케나지가 됐다. 아시케나지의 하자르 기원설은 애초부터 아시케나지 내부에서 제기됐다. 러시아의 유명한 유대계 역사학자인 아브라함 하르카비가 러시아계 유대인들의 기원을 파헤치면서 많은 아시케나지들은 하자르에서 기원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르카비가 이 이론을 주장하자마자 남부 러시아의 유대인들이 카라이테 출신의 아브라함 피르코비치라는 유명한 작가이자 고고학자가 자신의 부족은 유대계로 개종한 투르키의 기원이라고 주장했다. 피르코비치는 카리이테계 유대계의 사제이기도 했다. 애초 아슈케나지의 하자르 기원설의 배경은 당시 유럽 전역에서 팽배했던 반유대 정서이다. 유럽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따지면 배타적인 민족이 아니라 피가 섞인 혼혈이며 이는 결국 평균적인 유럽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이들은 현대 유럽의 유대인들의 기원이 하자르에 있다는 것을 방점을 두기보다는 현대 유럽인들과 피가 섞인 혼혈 민족이라는 데 강점을 두었다. 유럽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서 오지 않았는데도 유대교를 믿게 된 배경을 하자르 왕국의 유대교 개정설에서 근거를 찾은 것이다.
그 아시케나지의 하자르 기원설은 반유대주를 겨냥한 담론이었다. 하지만 이 주장은 현대 이스라엘을 운영하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담론으로 변해갔다. 앞서 말한 것처럼 팔레스타인 땅에 세워진 이스라엘 건국 근거는 자신들의 조상이 살던 땅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현대 이스라엘 유대인의 다수인들이 아시케나지에 살고 아시테나지가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후예가 아니라는 것은 그 땅에 살던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몰아내고 세운 자신들의 건국 정당성을 더욱 훼손하게 됐다. 이에 이스라엘 쪽은 유대인들에 대한 유전자 검사로 이를 반박했다. 전 세계에 퍼진 현대 유대인들의 유전자를 조사해보니 유전적 동일성을 가지고 있고 아시케나지 유대인도 청동기 시대 때인 기원전 2500년에서 700년 사이에 중동에서 기원해서 유럽으로 퍼져나갔던 결론을 내렸다. 유전자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아시케나지를 포함한 현대 유대인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기원했다는 주장은 이스라엘 예시바 대학교 엘버트 아인슈타인 의대의 유전학자인 해리 오스트레의 연구를 집대성되었다. 오스트레는 유대인들은 유전적으로 동일하며 그들이 어디에 살든 간에 비유대인보다는 자신들끼리 유전적 유사성을 갖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유대인들이 중동에서 기원한 조상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아시케나지에 관한 라인란트 가설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이 가설은 아시케나지는 서기 7세기 무슬림의 팔레스타인 땅 정복 이후 팔레스타인을 떠난 유대인들의 후예라고 주장한다. 이들 유대인은 남부 유럽에 자리 잡았다가 중세 때에 라인란트, 즉 독일로 이주해서 동유럽으로 갔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전적 조사 주장이 굳어지던 2013년 한 젊은 이스라엘 유전학자가 이를 반박하며 아시케나지의 하자르 기원서는 다시 논란이 됐다. 존스 호킨스 대학교의 에라이크라는 유전학자는 유럽 유대인 조상의 잃어버린 고리 라인란트 가설과 하자르 가설의 대비라는 자신의 논문에서 아시케나지의 뿌리는 코카서스 지역에 있다고 주장했다. 코카서스 지역은 과거 하자르 왕국이었던 흑해와 카스피해 지역입니다. 흑해와 카스피해 지역. 아시케나지의 유전자는 오스트레 등 라인란트 가설을 주장한 유전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유전적으로 이질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대인들의 DNA에서 중동 지역의 유대 주민들이 유전적으로 표식을 발견하긴 했으나 이는 고대 유대 지방이 아니라 이란 쪽에서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엘 하이크는 유대인들에게서 발견되는 유전적 사인을 코카서스 지역에서 살고 있는 현대 아르메니아 주민과 조지아 주민들의 유전적 사인을 비교해 이런 결론을 얻어냈다. 그는 중세시대 때 유럽에서 인구가 얼마 안 되던 유대인들이 20세기 초에 800만 명이나 급격히 팽창한 것은 이런 하자르 왕국의 주민들이 유대교를 믿으며 아시케나지로 변신한 것을 빼고는 설명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엘 하이크는 아시케나지 하자르 기원설이 반유대주자들 담론으로 이용되는 것도 반대하지만 유대인들이 유전적으로 중동에서 기원했다는 주장 역시 시오니즘의 근거로 활용되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엘 하이크는 오스트레에게 서로 연구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 데이터 자료를 공개할 것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 오스트레는 자신의 연구 데이터를 이용하려면 유대인들에 대한 중상 금지 원칙을 밝히고 서약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엘 하이크는 조건이 오스트레 등의 연구가 편파적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엘 하이크 주장이 나오자 9개국 13개 대학교 30명의 유전학자들이 서둘러 다시 유대인의 팔레스타인 기원서를 입증하는 유전자를 조사를 했다. 결론은 물론 아시케나지 유대인들은 하자르 왕국과 관련이 없어 중동에서 기원했다는 기존 학설을 재확인했다. 유대인들은 보통 모계 혈통을 따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대교로 개종한다면 유대인으로 받아주는 게 전통이다. 민족은 혈통에 근거한 개념이나 단위가 아니다. 민족적 정체성이란 혈통보다는 문화나 언어 등에서 찾기가 쉽다. 이렇게 본다면 유대인의 혈통은 사실 유대인을 규정하는데 별 의미가 없게 된다.